관련 규정 및 제도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이제 관련 법령 체계, 규정의 해석과 적용, 혁신법 적용에 따른 ICT R&D 변화는 이제 사업 설명회 때 일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간략하게 한번 살펴만 보고요. 사업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발효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법령 체계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작년까지 유지가 되었던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연사 규정 또는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불렀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ICT R&D 쪽에서는 7개 고시와 훈령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법령과 고시 훈령이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ICT R&D 고시 훈령도 7개에서 3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개정 절차는 3월 달에 모두 완료를 하였고요. 현재는 다 발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실 때는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된 행정규칙인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과제수 제한 기준, 연구노트 지침 관련된 행정규칙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ICT R&D에 특별히 적용되는 저희 관리 규정과 보안관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연구개발을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이제 ICT R&D 사업에 대한 이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들이 이제 공고문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기존 법령과 규정, 그 다음에 공고문까지 같이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이제 개정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그런 개정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과 규정이 개정이 되면 시행일 이후에 이제 모든 과제에 개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점에 대한 특이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령과 규정 맨 뒷부분에 부칙에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부칙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수행하고 계신 과제에 개정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혁신법 부칙에 보면 부정행위 제재 처분에 관련된 이제 부칙이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이제 제재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 이제 연구개발 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3종 패키지 관련된 내용의 적용 기한 같은 것들이 이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칙에 별도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 개정되었을 때는 부칙 내용도 꼭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법 적용에 대한 ICT R&D 변화는 저번 사업 설명회 때 말씀드린 내용이라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이제 기존에 공동연구기관도 가능했는데 이제 현재는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 소유도 이제 예전에는 공동 소유가 위탁까지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주관 연구개발 기관 소유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연구기관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공동 위탁 등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가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비 세목 중에 그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법률로 설립된 정출연 등의 기본 사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된 현재 과제들은 모두 그런 세목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외국 기관과 공동연구가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내에 있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에 대한 예고제 1월 31일까지 되도록 하는 내용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연구개발과제 평가는 연차평가가 폐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결과 이의 신청도 이제 기존 평가 결과 1차 통보 후 이의 신청 받던 것을 최종 확정 통보 이후에
이신청 통보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받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도 기존엔 별도 기준이 없었으나 선정 통보 월에 1일부터 협약 체결일 중간 하루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나와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협약 체결은 기존의 연차, 단계, 일괄, 단연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일괄 협약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는 저희랑 주관 공동만 이제 협약 체결을 했었는데 위탁 연구개발 기관도 함께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계산 및 사용 기준에 관련돼서는 기존 공동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사용 용도와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이제 별도 상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유지를 했었는데 현재는 해당 규정을 폐지를 했고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이제 준용하셔가지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일부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60%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70%까지 확대하는 걸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부담금 현금 비율은 기존 부담 비율보다 반 이상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협약하실 때 비율 산정하실 때 잘 참고하셔가지고 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부분도 예전에는 연차 정산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단계 정산, 단계 과제인 경우에는 단계 정산, 단계 과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 정산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위탁 과제 정산에 관련해서도 발주기관에서 정산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위탁 과제에 대한 정산도 저희 전문기관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존에는 7일이었는데 이제 1개월로 확대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료 유형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정액 경상기술료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술 이전과 직접 실시 수익 납부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대폭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비율도 많이 이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징수액의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20%로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요. 기업이 직접 실시하여 이제 매출액에 따른 매출액 관련된 수익 납부는 기여도가 반영된 매출액에 대한 5%,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20%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료 상한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는 경상기술료회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 10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 바뀐 규정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은 정부 지원금의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40%로 정부 납부 기술료에 대한 상한도 대폭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기여도 부분은 예전에는 경상기술료 기술기여도 부분을 수익 발생 보고 시점에서 해당 기술의 그 기술기여도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기술기여도는 이제부터는 협약시 기술기여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재처분 이의신청 검토 관련돼서는 예전에는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검토를 다시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재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행정처분 부처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에다가 요청하실 수도 있는 선택권이 부여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법 내에서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처에서 부처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혁신법 시행 이후로는 크게 이제 4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지원 시스템과 같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과제 지원 시스템 PMS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과제 지원 시스템이 이제 통합 PMS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개발 작업 중에 있고 내년부터 본격 차츰 이제 기관별로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지원 시스템은 크게 이제 통합 이지바로와 통합 RCMS 두 가지로 이미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자 정보, 평가위원 정보나 이제 연구 수행자 정보들은 전부 다 연구자 정보 시스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식 정보 시스템은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NTIS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이제 혁신법 시행에 대한 ICT R&D 추진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ICT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야 되는 규정을 일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의 체결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선정 통보, 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협약 체결 전에 저희가 이제 각 사업 담당자별로 그 협약서를 사전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 나중에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 기관에서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선정평가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된 수정사업 계획서, 수정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때는 평가 의견들을 모두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반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 담당자랑 협의하셔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이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보완 제출 기간은 20일로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이제 과제 담당자랑 협의하셔가지고 일정은 조절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협약 체결 시 이제 간단히 주의하실 연구개발비 관련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 영리기관은 이제 협약 시 연구활동비 내에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하시려면 그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해당 연구비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협약하실 때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 소모성 경비,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냉난방, 청결함, 환경유지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영리기관은 기본적으로 연구실 운영 소모성 경비는 사용이 불가하시고요. 사무용품비는 앞서 말씀드린 활용관리계획 제출과 무관하게 전체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신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비를 만약에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협약 시 아까 말씀드린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협약 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시고요. 연구수당의 경우는 연구수당 최초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인건비 곱하기 20% 이내로 계상을 하되, 이제 수정인건비 작성하실 때는 연구근접인력 지원 인건비는 제외를 하시고요. 20% 이내로 계상을 하시고, 계상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의 20%, 실집행 금액의 20%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단연도 협약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 인건비나 연구수당 관련된 것과 이제 해당 내용들은 이제 업데이트 가능하게끔 수정 계산 가능하게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혁신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해당 내용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협약 시 반영된 연구개발 계획서상의 연구수당 금액이 이제 상한선으로 잡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연구비 계상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미지급 인건비가 저희 ICT R&D 쪽에는 올해 혁신법 때문에 혁신법 적용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 계획서 내에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인건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미지급 인건비 계상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접비 계상 고시 비율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예전 이제 협약할 때마다 매년 간접비 고시 비율이 이제 변경 적용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저희는 운영을 했었는데, 이 또한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과제 시작 시점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계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계 시작의 시점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을 하고요. 단계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과제 최초 시작 시점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 비율 적용 관련돼서는 정출현 대학 비영리 기관들은
과제 시작 시점 간접비 고시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영리기관은 과제 시작 시점 간접비 고시 비율 범위 10%, 현재로서는 10%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의 변경은 크게 이제 상호 협의사항,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이제 통보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중요사항 변경에 대해서 이제 뭐 승인사항이라고 예전 같으면 이제 승인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은 저희 관리규정 제25조에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의 변경과 목표 변경,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 변경, 연구개발 기관의 변경, 그 다음에 위탁 연구개발 과제의 추가 등 변경, 연구개발 기간 변경, 그 다음에 과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 일반 과제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일반 과제 변환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기반 조성 사업 구축 장비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 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상호 협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에 되어 있으니 해당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 과제 담당자랑 협의하셔가지고 사전에 승인받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사전 승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이제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그다음에 연도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비 및 기관 연구개발비 변경, 총액은 변경되지 않다 하더라도 현금 현물 내용이 이제 변경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 총액 변경, 그 다음에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예전에는 영리기관이 현금 인건비 변경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 인건비 관련된 내용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를 증감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든 감액이든 인건비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천만 원 이상 기자재 관련된 변경도 연구비 변경 사전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그 다음에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는 뭐 저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 변경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해당 단계에 이제 직접비 잔액 다음 단계로 이율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은 장에게 상호 협의 승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제 연구 책임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는 법에 따라서 이제 과제의 총괄 책임자, 예전 연구 책임자 주관기관 소속의 연구 책임자로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이제 공동 연구 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승인 사항으로 될지 말지에 대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 연구 기관 책임자도 연구 책임자로 포섭을 해서 만약에 사전 협의 중요사항 승인 사항으로 포섭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면. 그 이후에 이제 협약 경미한 사항은 저희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추진 방법의 변경, 뭐 참여 연구자의 변경, 연구 책임자를 제외한 앞서 말씀드린 승인 사항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변경, 연구비 개괄적인 앞서 사전 승인 사항이 아닌 내용들에 대한 변경은 이제 통보하시는 걸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뭐 기타 별도의 사항들은 이제 통보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셔야 될 거는 법 12조 3항 단계 평가 결과, 법 제15조 1항 단계 특별 평가에 따른 내용은 상호 협의 사항이 아니라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따른 내용들은 연구개발기관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 변경 관련된 일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연구 책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수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제 사망하거나 이민, 퇴직, 부서 등 이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제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구 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나 아니면 교육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변경하시고 싶지 않으셔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을 하면 변경하지 않으셔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 3790 기준 적용 관련해서도 기존이랑 이제 일부 바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규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3750 제한 기준을 보시면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해야 한다, 뭐 한다, 뭐 3개, 5개 과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 연구기관 준수 규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처 재량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재량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약간 3790 적용 기준이 약간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해당 내용 본인이 수행하고 계시는 과제의 3790 해당 여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90 제외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에 있었던 규정처럼 신규 과제 이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뭐 빠지고요. 위탁 연구개발 과제도 뭐 당연히 빠지고 비영리 기관과 중소기업 공동과제 내에 정부 지원 연구비가 3억 원 이하인 과제들도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과학기술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빠질 수 있는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이제 정해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부장 특별회계 과제,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과제, 2050 탄소 중립 실현 과제, 그다음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과제, 그리고 연평균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과제들은 21년 신규 과제부터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과제의 3750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 제출 기한은 기존에 법령에서 나와 있는 제출 기한을 말씀드리면 연차 보고서는 연차 종료일, 단계 보고서는 단계 종료일, 최종 보고서는 최종 연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다음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단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제 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보통 안내를 드리고 평가를 하고 나서 단계 종료 때까지는 평가 의견이 반영된 최종 단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 보고서는 각 사업별로 안내 드리는 날짜로 단계 종료 이전에 제출 요청이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 최종 평가 결과는 이제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표준 등급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 이제 극히 불량, 그러니까 수행 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수행 계획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의 이제 평가 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과제가 중단되고 제재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제 평가 결과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 서식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의 기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의 기속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 개발을 하셨다면 단독 소유를 하시는 거고요. 공동 개발을 하셨다면 이제 공동 소유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 소유 기여도는 이제 성과 창출을 기여도를 한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시면 되는데 별도 이제 기관 간 협약에 정하신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성과는 발주기관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로가 된다라는 점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개발 성과는 연구개발 성과관리 유통 전담기관에 이제 등록이랑 기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고시문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참조해 주실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특허 출원하실 때 서지 정보에 해당 내용들을 일부 과제 지원 과제 정보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 명칭, 그 다음에 과제 번호, 그 다음에 지원 중앙 행정기관 내용들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 작성하시기 전에는 과제 담당자랑 협의하셔가지고 어떤 사사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의 이제 결과물은 연구개발 기간 중에는 이제
임의적으로 처분이 불가하도록 저희 규정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과제에 속한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와 전문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및 활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최종 보고서 공개를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비공개 승인 요청을 하시는 이제 사유는 앞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가 핵심 기술, 핵심 전략 기술 보안 과제,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아직 등록을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외국 정부나 이런 그 협약 양해 MOU 통해서 비공개를 요청받은 경우나 중소기업이 이제 연구개발 성과를 임치한 경우,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 요청을 하셔야지만 해당 기간 동안 비공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개발 성과, 그 연구개발 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술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관 중에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처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양도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도록 혁신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 활용 보고는 이제 최종 평가 결과 극히 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종료 다음 해부터 5년간 저희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은 선별해서 나중에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 안내를 드리면 그에 따라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부득이한 사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부정행위를 만약에 그러시면 안 되시겠지만 저지르게 되면 행정처분, 제재처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내에서 참여 제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제재 부과금도 부과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제재 처분이 가능한 사유들은 혁신법 제32조에 6개의 사유가 나와져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그리고 협약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제가 변경되거나 특별평가로 인한 변경이나 중단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혁신법 제31조 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술료를 미납하는 경우, 정산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 이외에 그 연구개발비 환수도 병행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재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검토는 이제 행정처분부처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연구개발기관에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이제 각가지 문의사항이 생기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제별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분과 모든 내용을 협의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산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수행과제별 회계법인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 제출 서류라든가 연구비 정산 때 이제 인정 가능한 부분들은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법 체계가 이제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해석의 권한도 이제 과기혁신본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식적인 R&D 규정 법령 및 제도 문의는 NTIS의 이제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NTIS 공식적인 채널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의 이제 문의나 답변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거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해당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신규로 문의 글을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 규정 및 내용들을 이제 다운로드 가능한 곳은 저희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모든 국가법령 및 행정규칙들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로드 및 열람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ITP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규정 개정 수요를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다가 혁신법이든 저희 R&D 규정이든 어떤 것들 내용들이 좀 변경이 필요하다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을 작성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혁신본부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혁신본부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개선 요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